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중국 텐진역을 통과한 가운데 모레쯤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경호팀은 하노이에 도착했고 회담 의제를 놓고 나흘째 북미 실무 협상도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시민들은 완연한 봄 기운을 즐겼습니다. 봄이 이렇게 벌써 성큼 왔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저는 향기가 너무 정말 황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일까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에 대해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이 규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1000여 명을 투입해 마약 밀반 입과 이를 이용한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세계 이목이 차츰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 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중국 대륙을 통과하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일쯤엔 출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종단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어디쯤 달리고 있을까요? 먼저 중국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영은 특파원, 김 위원장 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특별열차가 조만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후난성 창사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광저우를 가기 위해 들르는 곳인데요. 자, 아직까지 이곳에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직 열차가 근처까지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별열차는 중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쯤에 베이징 인근의 텐진을 지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베이징에 들르지 않고 곧장 남쪽으로 달렸는데요. 자, 허난성 정저우 방향으로 곧장 내려갔는지 아니면 산둥성 진안 방향으로 갔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인터넷에 베이징에서 상하이 방향 열차들이 무더기로 연착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열차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속도로 계속 달린다면 언제쯤 베트남에 도착할지 예상은 가능합니까? 네, 모레인 26일 오전 중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직 목적지인 하노이까지는 절반도 안 간 상황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에서 하노이로 통하는 국도도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통제됐습니다. 특별열차는 어제 오후 5시 평양을 출발해서 현재 시속 60에서 70km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반쯤에 북중 접경을 넘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단둥역 플랫폼에서 중국 인사들의 영접을 받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도 들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지만 미국을 의식해서인지 최단거리 노선 위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중국의 마지막 역인 핑샹역 주변으로 대대적인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이 중간에 비행기로 갈아타는 일이 없이 열차로 베트남을 방문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사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신속하게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일정을 미리 보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특별 편성으로 방송을 시작한 북한 조선중앙TV.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역 출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4시 32분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로 떠났습니다.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이 대내용 매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베트남 방문을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특히 보도 시점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이틀이나 남았는데도 출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외부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만큼 북한 매체들도 제때 보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2차 전미순회 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장기간 공백에도 내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TV 등은 다만 김 위원장의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체제 결속을 강조하는 다양한 보도물을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보도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북측 수행원들의 면면도 확인됐습니다. 1차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도 어김없이 동행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1차 때는 보이지 않았던 김평애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박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행에는 당과 국가, 군대의 고위 간부들이 수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용철 동지, 이수영 동지, 김평애 동지, 오수영 동지. 비핵화 협상의 총책임자인 김영철과 외교수장인 리수용은 1차 회담 때도 참석한 핵심 수행원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현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며 공업과 경제 전문으로 알려진 오수용입니다. 제재 완화 문제와 베트남 경제기억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적임자로 꼽힙니다. 전자공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산업시설 시찰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역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김평애는 당의 인사 문제를 책임지는 인물입니다. 김평애의 동행은 정상회담 일정 속에서도 다음 달 10일에 있을 14대 대의원 선거 등 내정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번에도 북미와 북베트남 회담 전반을 관리하는 중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리용호 외무상과 대미 전문인 최선희 외무부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행했습니다. 또 현송월 3전 관현악단 단장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는 수행원 명단에 오르지 않아 북미 간 퍼스트레이디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베트남도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특별 열차가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죠. 베트남 동당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허효진 기자, 우선 허 기자가 나가 있는 동당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당역은 베트남 북동부 내륙에 위치한 랑선 지역에 있는 철도역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국경에 가장 가까운 역인데요.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어제 오후 평양을 출발해서 지금 중국 내륙을 관통하고 있죠. 이 열차가 광저우나 난닝을 지나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곳 동당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노이까지는 1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평소에는 하노이까지 3시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어제 베트남 언론 등을 통해 내일 저녁부터 26일 낮까지 랑선 지역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일본 국도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여기서 차량으로 갈아타고 하노이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고속도로까지 이용해서 달리면 2시간 정도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네, 주변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김 위원장이 그곳으로 베트남에 입성할 것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동당역 주변에 안팎으로 개보수 공사가 저녁 시간대까지 한창 이뤄졌는데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내일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역 주변에는 새로 아스팔트를 깔았고요. 베트남 고위층이 김 위원장을 마중 나와서 짧은 환담을 나눌 것을 염두에 뒀는지 고급 의자와 테이블이 역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DPRK, 그러니까 북한을 나타내는 종이를 부착한 승합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외부인의 역내 진입은 철저히 통제됐는데요. 또 역 주변 높은 건물 옥상에서 군인들이 배치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예상 도착일인 26일까지 하루 정도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동당역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방탄경호단이란 별칭까지 붙었던 김 위원장의 경호팀이 오늘 하노이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들 경호 인력이 멜리아 호텔로 들어가 경계 태세에 들어간 모습을 KBS 취재진이 단독 포착했습니다. 하노이로 가봅니다. 유지한 기자, 북한 경호팀이 멜리아 호텔로 들어갔다는 건 그곳이 김 위원장의 숙소란 뜻인가요? 네, 제가 서 있는 이 멜리아 호텔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던 곳인데요. 김 위원장의 근접 경호팀 등 100여 명이 공항에 도착한 뒤 상당수가 이곳으로 곧장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호위 아래 검은색으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과 붉은 별 표시를 한 차량 등 10여 대가 들어오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단독으로 포착했는데요. 차량 안에는 넥타이 정장의 북한 경호원들과 ENG 카메라를 든 조선중앙TV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은 호텔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북한 경호원을 만났는데요. 이곳이 김 위원장이 숙소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더 위층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며 취재진의 진입을 차단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건물 다른 층에는 미국 프레스센터도 설치됐는데 이곳은 회담 당일인 26일부터 문을 연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미국 측 공보팀과 기자들이 한 호텔에 묵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알려진 메리어트 호텔에도 어제 캐딜락 원 2대가 들어온 데 이어 경호 인력들이 보강됐습니다. 네, 그럼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메트로폴 호텔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경계가 한층 강화돼 취재진들의 접근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또다시 메트로폴을 찾아 정원을 살펴보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1차 정상회담 때 북미 정상이 산책을 한 것처럼 그 정원에서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오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의제협상팀 멤버인 김성애 통전부 책략실장도 포착됐습니다. 메트로폴엔 미국 대사관 차량, 관계자들도 하루 종일 드나들면서 각종 장비를 실어 나르기로 했습니다. 네, 의제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협상이 진행됐죠? 네, 파크 호텔에서 이뤄진 실무 협상은 일요일도 없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협상이 없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재개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대사관에 들렀다가 성당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파크 호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사인 이현양 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측의 공동성명 문안을 교환해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유력 소식통은 베트남 총리가 경제지역인 하이퐁 빈펄에서 오는 26일 주요한 저녁 식사가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올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미 정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과 주요 행사들은 주로 하노이 시내 중심 호안기엠 호텔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벌써 그곳은 정상회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모습을 한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노이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호안기엠 호수입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숫가 여기저기에선 함께 걸린 북한과 미국, 베트남 국기를 볼 수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호수 주변은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hân dân Việt Nam và em nói chung thì rất là vui và phấn khích khi mà hội nghị thượng đỉnh được tổ chức ở Việt Nam. Bản thân cá nhân tôi cảm thấy rất vui bởi vì tôi cũng là từng đã học tập ở tại Hàn Quốc nên là giữa Hàn Quốc với cả Việt Nam cũng 서점의 간판에서도 북미 회담 개최 소식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곳 하노이 시내에선 이렇게 두 정상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조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으로 예상되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과 정상들의 행사가 예상되는 오페라 하우스 등에 대한 경계는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호안기엠 호수 주변에선 삼엄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WHO, 세계보건기구 등 세계 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위한 물자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WHO와 아일랜드의 국제구호조직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등 세 곳이 제출한 식량 공급과 종자 저장 등에 쓰일 물품 반입 계획이 대북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낮엔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기는 탁했는데요.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고농도로 지속되다가 모레쯤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을 앞둔 마지막 주말, 남쪽에선 매화가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벌들은 꿀을 찾느라 분주하고 상춘객들은 노란 풍년화를 사진에 담습니다. 봄이 이렇게 벌써 성큼 왔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저는 향기가 너무 정말 황홀합니다. 서울 한강변도 봄 기운을 즐기려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잔디밭에 335 텐트를 치고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자전거를 타거나 공연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고 햇살도 너무 좋고 딱 이렇게 한강에 돗자리 피고 막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으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며 예년보다 포근했던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3.7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은 한 달 정도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불청객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계속됐는데 지난 20일 이후 벌써 닷새째입니다.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봄의 문턱에서 또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의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서해상에서 짙은 안개까지 밀려와 시야는 더욱 흐려지겠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모레쯤 꽉 막힌 대기 흐름이 풀리면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흩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는데 한국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구경아 기자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5명이 5.18 망언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로 이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오늘 공동성명서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 전원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통해 광주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지사 2명은 공동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충분히 오늘의 이런 성명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당인으로서 아마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시도지사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여당의 정치 공세에 가세했다며 안타깝다고 반응했습니다. 파탄난 경제에 대해서 지역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전부 다 와서 5.18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의결정 독수가 넘는 국회의원 166명이 발의했지만 반대 입장인 한국당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강남 유명 클럽 등의 마약 유통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석 달간 전국의 마약 수사 인력 1000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렁크 가방 안 흰색 가루가 든 봉지들. 일본, 대만 등 국제범죄 조직이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112kg, 무려 3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베개 속에 숨겨진 손가방, 그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양 맞아요? 본인 넣어놨어?
국내 마약 조직이 무료 여행을 시켜준다며 주부들을 유통책으로 삼아 캄보디아에서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류, 우리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강남클럽 등 유흥가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팔아온 마약 판매 체계에서 압수한 것들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제기된 강남 대형 클럽 마약 유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마약류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하는 1차 범죄에서 시작해 이를 이용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마약 범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간 1000여 명의 전국 마약 전담 경찰을 동원해 지자체 등과 함께 대형 유흥주점 점검에 나섭니다. 마약류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기존 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형사, 여성 청소년 수사관 등 관련 기능 경찰이 합동 출동하여 신고 초기 때부터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마약 수사는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한 시민들의 익명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이 모이는 일종의 허브를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흔적을 거의 안 남기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 양혜원 씨. 사진 수천 장이 무차별 유포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저는 평생을 살아가겠죠. 양 씨의 사진은 어떤 경로로 퍼져나갔을까? 한 국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촬영회 모집책 최모 씨는 A 프로그램을 이용해 많게는 한 차례에 1,800여 장을 6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습니다. 자료 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악용하는 거죠. 외부에 만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암호화된 패킷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 같은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무슨 파일을 주고받는지 타인이 절대 알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포털에서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아청, 19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음란물 등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송수신 내역을 삭제하고 입을 다물면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암호화 메신저와 대부분의 외국계 보안 전송 프로그램들도 같은 구조지만 감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파일 전송은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프로그램 업체 측은 이용자들이 어떤 파일을 주고받는지 관여하지 않지만 불법 영상물 신고가 들어오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시청자가 마치 선수가 된 듯 실시간으로 경기를 체험했습니다. 5G, 즉 5세대 통신기술 덕분이었습니다. 5G 기술은 4G LTE보다 20배 빨라진 속도를 바탕으로 처리 용량을 100배 늘렸습니다. 획기적인 기술 발전은 자율주행차와 AI, 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는 배경에는 바로 5G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 선점에 구군을 건 초강대국 G2의 패권 경쟁을 이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 기밀을 수집할 수 있다며 동맹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동맹들은 미국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동맹 영국은 물론 We have a wealth of understanding of the company. We also have strict controls for how Huawei is deployed. 미국과 정보 기밀을 공유하는 뉴질랜드조차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화웨이 창업자는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America doesn't represent the world. America only represents a portion of the world. 현재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은 중국 화웨이가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시스코와는 상당한 격차를 벌여놓은 상태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5G 출범이 2년가량 차질을 빚을 거라며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중 두 나라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되는 5G 국제 기술 표준을 따내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면 12조 달러, 일경 3,5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미래 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기술 차단이 아닌 경쟁을 통해 5G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냈지만 첨단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G2의 패권 경쟁은 당분간 전 세계 통신업계를 뒤흔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극우와 극좌를 막론한 추세인데 현재 유럽의 경제난 또 사회 불안 등과 맞물려 곧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유례없는 득세가 우려됩니다.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접경한 프랑스 동부의 한 유대인 공동묘지. 묘비에 나치 문양 낙서가 선명합니다. 경찰이 극우 신나치주의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을 쫓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Un groupe d'individus haineux, malheureusement, a fait ce que d'autres avant eux ont fait depuis trop d'années. Et de dire ici ma détermination entière, notre détermination entière, à lutter contre l'antisémitisme sous toutes ses formes. 같은 날 프랑스 전역 60여 개 도시에선 반유대주의 폭력을 중단하라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유대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반유대주의 공격은 프랑스에서만 1년 새 74%가 급증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이란 제재와 같은 강경책을 밀어붙인 데 대한 반감,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된 것 등도 배경이 됐습니다.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동유럽에서도 반유대주의의 확산으로 극우, 극좌 정치 세력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I am sickened that the Labour Party is now a racist, anti-Semitic party. 특히 경기 침체와 난민 문제, 테러로 인한 사회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오는 5월 있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단주의 세력의 유례없는 득세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 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7곳에 대해 표시 의무 위반 등을 했다며 모두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경우 별풍선과 같은 온라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주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소속된 서울 강남경찰서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를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7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는데 이자 비용은 2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버려진 길고양이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한데요. 오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집단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생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문예슬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포획틀 안에 먹이를 놓자 곧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이내 포획망에 문이 닫히고 차로 옮겨집니다.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늘면서 한밤에 요란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쓰레기 봉투를 헤집어 놓는 등 민원이 계속되자 한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집단 중성화에 나선 겁니다. 새끼를 낳고 나가지고 불쌍하지. 얘가 어린 첫 발정에 지금 새끼를 낳은 거니까 저쪽은 됐는데 이제 안 된 쪽은 자꾸 새끼를 낳고 또 임신한 양이들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고양이는 매년 4번까지 출산이 가능한데 한 번에 4-5마리를 낳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성화를 통한 개체수 조절이 최선의 해결책으로 꼽힙니다. 실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나선 결과 4년 만에 개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 감소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단위 영역별 고양이의 75%가 한 번의 중성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서울 한 구청의 주도로 수의사 20여 명이 동시에 집단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길고양이를 기존에는 살처분과 안락사를 시켰는데 인도적인 개체수 감소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끝낸 길고양이들은 여기서 5가지 질병 검사를 하고 예방접종까지 끝낸 뒤 회복 기간을 거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지역의 보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길고양이 수가 100만 마리로 추산되는 지금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생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제 곧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됩니다. 먼저 2마리 필요 없는 세계적인 빅뉴스죠. 수목 이틀간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노이 담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KBS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성대한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국이 다시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뒤덮일 겁니다. 민족 자존을 드높였던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7일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5.18 망언의 탄핵 불복 논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제1야당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수장은 누가 될까요? 주목해 보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통계청이 출생 사망 통계를 내놓는데요. 2010년 47만 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엔 33만 명에도 못 미쳐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겁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